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배세호입니다. 처음 뵙죠.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공부 방법론들,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따라서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1차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하게 되는 이 공인시법은 2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로 1차 준비를 하실 것이고요. 다만 1차 준비를 많이 하다 보면은 합격 점수 이상으로 점수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만 공부했으면 2차도 할 수 있었을 텐데 2차를 위해서 1년도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차를 중심으로 하되요, 2차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은 2차까지 동시에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좀 일찍 시작해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은 좋은 거죠. 그리고 2차 준비를 함에 있어서는요, 2차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과목은 양도 많고 어려운 과목이 공법입니다. 그래서 2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과목이 공법이 되는데요. 공법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할 때 발목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공시법입니다. 공법만큼은 아니지만은 공시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시법을 평소에 조금씩은 봐둬야만이 여러분이 공법을 장악을 했을 때 시험장에 가볍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공시법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마지막에 굉장히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공시법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어렵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해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평소에 잘 이해를 해 오셔서 따라오시면은요, 뒤로 갈수록 공부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이것을 전부 다 암기로 극복하시려고 하게 되고, 자꾸 암기 사항이 많이 남게 되면은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과목이 공시법이에요. 따라서 평소에 수업을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이해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이해를 중심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문제풀이라든지 또 핵심 정리 강의, 이런 걸 통해서 정리가 되니까 지금은 쭉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과정, 이곳을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시법이요, 여러분이 평소에 접했던 내용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듣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해서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평소에 공시법을 접해본 사람이 아니라면은요. 자, 그래서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 한 번 더, 이렇게 2번, 또 이해가 안 되면은 3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만 하신다면,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듣고 계시면은 2번은 들으셔야 될 거예요. 2번을 듣고 나면은 대충 그래도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때 한 번 더 들으면은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한 3번 정도 들으시면은요, 암기할 사항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 자체가요, 주로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암기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대한 배제를 시키고, 반드시 이것은 암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골라서요, 따로 암기법을 가지고 암기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점점 뒤로 갈수록 공시법은 쉬워지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그 부동산 공시법의 첫 시간으로요, 바로 진도 책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요, 이 부동산 공시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 중심적인 내용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공시법에 대한 전체적인 궤관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책을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듣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공부하는 방법이 처음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요. 일단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들리고 난 다음에 책을 보셔야지 들리지도 않는데 책을 봐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일단 들릴 때까지 한 번 들어서 안 들렸을 때는 한 번 더 들어서 일단 들리게 한 다음에 책을 보시면서 그리고 나서 책을 보시면요. 책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부동산 공시법이죠. 자, 부동산을 공시한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의미하고요. 공시한다라는 의미는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알려준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자, 부동산에 무엇을 알려준다는 것이냐라는 것은 그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은 보통 토지와 건물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은 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다라고 해보죠.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면은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되실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 부동산 한 필지가 있을 때요, 부동산의 정보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매수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매일로서 이 부동산을 살려고 할 때 내가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죠. 자, 가장 먼저요, 이 한 필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강북에 있느냐, 강남에 있느냐, 같은 강남에도 서초구에 있는 토지냐, 강남구에 있는 토지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내용은 그 소재가 되겠죠.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소재. 이 소재는요,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으로서 최소 단위가 이제 동이나 리가 되겠죠. 도시는 동이 될 것이고 시골은 이제 리가 되겠죠. 동이나 리. 그래서 서초동에 있느냐, 방배동에 있느냐. 만약에 방배동에 있는 토지라고 해보죠. 이것이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토지다라고 했을 때, 방배동에도요, 수도 없는 많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마다요,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 위치마다 그 평당 가격이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방배동에 여러 필지가 있을 때 이 방배동에 있는 도대체 몇 번지 토지냐, 몇 번지. 그래서 또 토지가 특정이 되는 거죠. 자, 몇 번지냐, 예, 토지마다 붙어 있는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뭐 120번지다. 그러면 이 토지에 붙어 있는 이 번호죠. 이것을 우리는 지번이라고 하는 거죠. 지번. 자, 그러면은 서초구 방배동 120번지다. 자, 전국에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20번지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요. 지번에 의해서 그 토지가 일단 특정이 되는 거죠. 아, 어떤 토지 이렇게 특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정보로 중요한 것은 이 토지가 아파트가 있는 토지냐, 농지냐, 아니면은 뭐 상업시설이 있는 토지냐, 또는 뭐 목장이냐, 공장이냐, 이거 중요한 거죠. 과수원이냐, 대지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땅값이 틀려지는 것이죠. 따라서 그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그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그 용도. 자, 이런 것을요, 우리는 지목이라고 합니다. 지목.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은요, 그 토지의 용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사용되는 토지냐, 이거죠. 자, 그래서 서초구 방배동 120번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대지다. 그러면 이것은 지목이 대가 됩니다. 대. 주로 세금이 가장 부과 많이 되는 것이요, 대가 됩니다. 대가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싼 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그 중요한 정보로서 지목이 있는 것이죠. 지목.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사람도요, 뭐 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손 볼 사람이 상대방이 누군지 정보를 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매수인이 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사듯이. 자, 그러면은 손을 볼 때요, 궁금한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디 사는 사람이냐,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우리가
토지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정보를 뭐 인적 정보, 인적 사항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토지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뭐 지적 사항, 지적 정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정보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자, 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땅값을 영향을 미치는 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대지 120번지가 도대체 몇 평이냐라는 거죠. 몇 평. 평당 가격이 틀려지는 거죠.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 키가 어떻게 되느냐, 몸무게가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몇 평이냐, 면적이죠, 면적. 자, 면적을요, 과거에는 뭐 몇 평 했지만은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제곱미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통 한 평이 3.3제곱미터를 의미하죠. 그래서 100평이면 이제 33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330제곱미터다. 자,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서 또 면적이 있는 거죠. 땅값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의 정보로는요. 자, 100평이라고 했을 때요. 그 100평의 면적이요. 위아래로 길쭉하게 해서 100평일 수도 있고요. 옆으로 길쭉하게 해서 100평일 수도 있고요. 네모 반듯하게 돼서 100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그랗게 돼서 100평일 수도 있고요. 틀리는 거죠. 같은 100평이라고 해서 모양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100평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정방형으로 돼 있다랄지 동그랗게 돼 있다랄지 이러면은 토지가 사용가치, 효용가치가 높지만은 위아래로 길게 되었다랄지 옆으로 길게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효용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모양에 따라서 땅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모양도 그 토지의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토지의 모양이라는 것이요, 요거죠. 요게 만약 이렇게 모양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모양은요,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되는 거죠.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통해서 그 토지의 모양이 결정되는 거죠. 자, 어떤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 뭡니까? 오른쪽, 위, 아래, 옆에 있는 토지와의 경계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토지의 모양은 그 토지의 경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경계가 되는 거죠. 요게. 경계가 되는 거죠. 모양이 결정된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서요. 또 경계가 있는 거죠. 경계. 자, 그리고요. 이 토지의 모양이 경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경계가요. 경계가. 자, 그림으로, 경계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선으로 나타내다 보면요. 여기 이제 그 경계의 선의 굴곡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계점이라는 것이 그림으로 나타내다 보면은 두께를 가지고 있죠. 두께를. 경계를 선으로 아무리 얇은 선으로 경계를 긋는다고 하더라도 경계의 그 선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선의 두께만큼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 30cm 안쪽이냐, 그러니까 선의 안쪽으로 측량하느냐, 선의 바깥쪽으로 측량하느냐에 따라서요, 면적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요, 이 오차가 경계를 선으로 나타낼 때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요, 한 평, 그러니까 3cm 안쪽으로 측량을 했느냐, 선 바깥쪽으로 측량했느냐, 안쪽으로 측량했다는 데 따라서 몇 평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에서는 한 평당 뭐 수천만 원 하는데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요, 이런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요, 그 경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경계는 이 경계점들을 연결시켜 놓은 선들을 우리는 경계라고 했을 때, 그 선의 두께를 만큼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요, 이 경계점들을요, 이 좌표로 구해 놓습니다. 좌표.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이용해서 여기는 10의 4, 여기는 뭐 4의 7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표를, 경도와 위도를 가지고 좌표를 구해 놓습니다. 이런 좌표를 정해 놓으면요, 두께가 없는 것이죠. 좌표는 두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좌표를 통해서 면적을 계산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오차가 발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선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선 두께만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좌표를 구해서 면적을 측정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오차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요, 땅값이 아주 비싼 지역에서는요, 이 경계점들을 좌표로 구해 놓습니다.
그럼 이 좌표도요, 이 토지의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땅값이 비싼 지역만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땅값 싼 지역은요, 이런 좌표까지. 이 좌표를 구하다 보면은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로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그 토지의 좌표도 구합니다. 경계점의 좌표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요, 토지의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정보들은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그 토지의 그 표시, 그러니까 토지의 어떤 그 물리적인 현황이 되는 거죠. 이 토지의 자체를 표시하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이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를요,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이 토지의 표시는 어떤 뭐 권리하고는 상관없이 그 토지 자체의 어떤 물리적인 현황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의 개념이 나왔어요. 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를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한다는 거죠. 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토지의 표시.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은, 방배동에 한 100평 정도 되니까 이것을 뭐 한 5억 정도로 사야 되겠다. 5억은 너무 적은가요? 한 10억. 10억도 너무 적은가요? 방배동이면은 좀 비싸죠. 만약 15억으로 결정이 됐다고 해보죠. 한 시가가 10억 정도 된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이 물건을요, 한 요 정도 되면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가격이. 그래서 한 10억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한 10억 정도에, 이 물건의 현재 10억 정도로 을이 살려고 합니다. 자, 을이 이것을 매수하려고 했을 때요. 그러면 뭘 또 알아야 됩니까?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소유자도 아닌 사람한테 10억 주고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기당하는 것이죠. 10억만 날라가고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서 또 뭐가 있습니까? 소유자가 누구냐죠. 소유자. 그 소유자한테 사야지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도 그 토지의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유자가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한다라고 해보죠. 자, 갑이 소유자이면은 을은 10억 주고 갑한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살려고 했는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0억짜리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A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3억을 빌렸어요. 즉, 이 토지에 3억 원의 융자금, 우리가 보통 융자금이라고 하는 거죠. 3억을 빌렸다는 거죠. 담보가 잡혀 있어요. 융자금이 3억 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얼마에 삽니까, 이것을? 시가 10억이라고 하더라도요, 3억의 융자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해석하면은 은행에서는요, 갑한테 3억을 빌려주면서 이 토지를 담보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제때 3억을 변제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토지를 경매를 해가지고요. 그 경매 대금에서 3억 원을 우선 변제해서 가는 거죠. 자,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이런 것들을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즉, A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거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3억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10억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죠. 10억을 다 주고 샀는데 갑이 A은행에 3억을 만약에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는요, 경매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을은 10억 다 주고 샀지만은 경매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요, 갑한테 10억을 다 주기보다는 10억으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융자금 3억 원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7억만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그 3억 원은 내가 직접 갚겠다. 직접 갚아서 저당권을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안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10억 주고 갑한테 7억 지급하고 은행에 3억 지급하고, 그러니까 총 10억 원 지급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저당권 없애버렸으니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요, 또 뭘 알아야 됩니까? 소유자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 소유자 외에 혹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 이외에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 소유권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이외의 권리들 이것들도 좀 알아야 돼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대표적인 것이 뭐 저당권 이런 게 되겠죠. 뭐 전세권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정보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 이런 것들은 혹시 설정되어 있지는 않느냐? 자, 이런 것들은요. 토지 자체의 표시는 아닌 것이죠. 이것들은 그 토지의 권리관계죠. 권리관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당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권리관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의 중요한 정보로는요. 토지의 표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그 권리관계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을 공시한다는 것은 부동산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정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 권리관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을 공개를 할 때 과연 어떻게 공시를 하느냐? 결국 장부를 통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적인 장부들을 통해서 공시를 하는 거죠. 자, 이때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보여주기 위한 장부로서는 지적공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토지의 표시는 바로 이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시를 합니다. 등록하여 공시한다는 거죠. 지적공부라는 것은 지적은 토지에 대한 정보라는 거죠. 인적 사항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정보고 지적 사항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자, 토지에 대한 정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토지의 표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그러면은요, 일반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 지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해 놓은 공적인 장부다. 그래서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 공부라는 이 명칭을 가진 공적 장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 공부의 대표적인 것들은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토지대장, 또 뭐 지적도, 이런 것들을요, 합쳐가지고 모두 다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지적 공부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은 장부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를 하고요. 자, 그러면 권리관계는 어떻게 공시하느냐면요. 이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등기부. 자,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한다는 거죠. 자, 등록이나 등기나요, 모두 장부에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등록해버리면은 등기부에 등록하는 거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냐 해서 혼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기록할 때는 등록,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이제 등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동일한 필지죠. 지금 한 필지의 토지의 표시와 권리관계, 같은 필지의 토지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왜 하나의 공부에다가 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왜 따로따로 이렇게 장부를 만들어서 토지의 표시를 보려면 지적공부를 보고 권리관계 보려면 따로 또 등기부를 보게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것은요,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발생적인 면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토지의 표시요. 즉, 만약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가 마음대로 지번을 정할 수 없죠. 지번은 어디서 정합니까? 국가에서 정합니다. 자, 국가에서 정하는데요. 그럼 국가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죠. 행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정하느냐? 이 지번, 지목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요. 행정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저 행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행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여러 가지 부서가 있죠. 그 중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토지의 표시는 결정 권한을 가져요. 자, 토지의 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즉 행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권리관계예요. 권리관계. 자,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토지라고 하고요. 을이라는 사람도 또 자기 토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로 자기 토지라고 이렇게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요. 과연 이 토지가 갑의 토지냐 을의 토지냐 이런 것들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는 없죠. 누가 소유자냐 이것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다툼이 생기면 법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소유, 즉 권리관계 최종 결정권은요.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 그래서 권리관계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법원에서 어떻게 돼요? 등기부는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러나 지번, 지목, 면적 이런 토지의 표시는 누가 결정하느냐? 행정부,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이것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건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원에서 토지의 표시를 결정할 수 없고 또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결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장부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요,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등기 업무만을 특별히 맡겨서요, 법원의 산하기관으로 있는 곳이 바로 등기소가 되겠죠. 그래서 등기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그 등기관이 등기를 하게 되고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행정부에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부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장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지적공부를 만들어 놓은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에요.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국가에서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국가 스스로가 토지들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요. 또 지적공부를 두고 있는 또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과세예요. 과세. 과세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 지목이 어떻게 되느냐,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과세 기준이 틀려지는 거죠. 세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적공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과세 기준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공부에는요, 이 토지의 표시에 의해서 얼마를 과세할 것인가를 정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한테 과세를 합니까? 그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겠죠. 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요, 그 토지를 수용하려고 할 때도요,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줘야 되겠죠.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뭘 알아야 됩니까? 토지의 표시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소유자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원래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장부입니다만은 부수적으로 소유자도 기록을 합니다. 과세는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유자는요, 지적공부에도 등록이 돼요. 그런데 이 토지대장 여기도 등록이 되지만, 자, 우리가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한테 과세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는요,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은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자, 토지를 수용을 할 때요, 저당권자한테 보상금 주는 거 아닙니다.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고요.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에서 저당권자가 자기가 받을 돈을 가져가는 것이지 직접 저당권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지적공부에는 소유자만 기록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까지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적공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자, 지적공부 우리가 뒤에서요, 이제 토지대장의 자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토지대장의 모습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토지대장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왼편에는요, 이렇게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요, 그 소유자를 기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소유자. 그래서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은 그 소유자도 부수적으로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토지대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를 또 보죠. 등기부. 자,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기록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두는데요. 과연 이 권리관계가 어느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냐, 어느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냐,
그 권리관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부동산 표시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부동산 표시는 뭘로 결정됩니까? 소재 지번에 의해서 그 부동산이 표시가 되는 거죠.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 지번에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권리관계를 기록할 때는 어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냐 해서요. 토지의 표시를 해둬야 되는 거죠.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만으로 토지는 특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소재 지번만 기록하면 충분할 텐데요. 등기부만을 보고서도 그 지목이나 면적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소재 지번 이외에 지목과 면적, 지목을 기록하고 면적을 기록하는 공이 그 공간,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등기부만 보고도 지목, 면적까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 내용 네 가지는 등기부에도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등기부는 위아래로 돼 있어요. 자, 등기부는 권리를 기록하기 때문에 권리를 기록하는 사항란이 있습니다.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사항란이 있는데, 자, 여기는 소유권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냐 해서요. 그 부동산을 표시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 토지 등기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를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겠죠. 이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에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고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는 갑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파트로 만들어져요. 토지의 표시 파트가 있고 소유권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때 토지의 표시를 기록해 놓은 부분을요. 이 부분을 우리는 표시란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등기부는 자세히 보면서 설명합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놨다 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사항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요, 다시 이 토지마다, 부동산마다 우리는 등기부를 듭니다. 그래서 토지마다 등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표시해 놓는 부분이요, 이 등기부의 제목이 됩니다. 어느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표시란, 부동산을 표시해 놓은 표시란을요, 우리는 표제부라고 하고요. 표제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자세히 보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표제부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권리에 관한 사항란 중에서 특히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우리는 갑구라고 하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 놓은 부분을 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좀 보죠. 그러면 등기부는요, 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부수적으로 어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냐 해서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네 가지는요, 지적공부에도 등록되고 등기부에도 등록이 됩니다. 두 곳에 다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항상 이 토지의 표시가요,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돼야 되는데, 만약에 불일치가 발생을 하면요, 예를 들면은 토지대장에는 이 토지가 4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동산 등기부에는 똑같은 토지가 300제곱미터로 기재되어 있어요. 만약에 불일치가 생기면은 이 토지는 400이 맞겠습니까? 300이 맞겠습니까? 이런 경우 토지의 표시는요, 토지대장이 우선이 됩니다. 이 토지대장이요, 이 지적공부가 토지를 표시하는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등기부는 어떻습니까? 부수적으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의 표시는요, 지적공부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대로 옮겨 적기 때문에요, 만약에 400인데 여기 300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 옮겨 적은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400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400으로. 자, 반대로요. 그러면 소유자는 자, 등기부에도 기록되지만 부수적으로 지적공부에도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대장에 있는 소유자와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가 일치가 돼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토지대장에는요.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는 갑이겠습니까? 을이겠습니까? 불일치가 생겼을 때 누가 소유자냐에 있어서요.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가 우선이에요.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목적이 바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등기부가 우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권리관계는요.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는 거예요. 자, 소유자가 누군지는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법원에서. 즉 등기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등기부에서 결정된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옮겨 적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갑으로 돼 있고 토지에 등기부에는 을로 돼 있으면요. 요게 잘못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빨리 을로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을한테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을한테 과세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는 그 결정은 지적공부에서 결정을 하고 지적공부에서 결정된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졌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 되고 소유권,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 된다라는 것이죠. 불일치가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지만은 만약에 불일치가 이루어졌다라면은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를 통해서 일치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 우리 앞으로 계속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토지의 표시와 부수적으로 이런 소유자, 이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이제 공시하겠죠. 등록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제도를요, 우리는 이것을 지적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적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말해요. 자, 그리고 이 어떤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부수적으로 그 토지의 표시죠.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표시. 권리관계와 부수적으로 그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제도를 우리는 등기제도라고 해요. 등기제도. 자, 그러면은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등기부에 등기하는 과정이요. 뭐 등기소의 등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적공부에도 마음대로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이제 규율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등기하고 공시합니다. 그럼 이때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좀 말이 깁니다. 자, 보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관한 법률.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고요. 또 등기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요.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이 너무 길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지만 말이 길기 때문에 결국 이 법은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제가 설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요, 이걸 지적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법이라고 하면은요, 지적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는 않아요. 원래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말이 너무 길고, 너무 또 이렇게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법 그러면은 이 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지적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제도를 규율하는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세요. 자,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을 다룬다는 거죠. 부동산 공시법. 자,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이란 바로 이 두 가지 법, 즉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합니다. 공시법.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는요, 이 두 가지 법을 다룹니다. 그래서 시험은 공시법 자체가 한 과목에서 40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죠. 세 법하고 합쳐서 한 과목에 대해서 40문제가 출제되고 그중에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24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24문제 중에서 12문제는 지적법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2문제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그런데요, 지적법은요, 등기법에 비해서는 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 공부를 하실 때는요, 이런 것들도 다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법이 지적법이에요. 그래서 지적법은 그래서 좀 부담이 좀 적은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처음에는 힘들기 때문에요.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한번 이해가 되면은 굉장히 편해지는 과목이 되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기법은요, 여러분 민법 공부하실 텐데 그 민법의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이 쉽지가 않죠. 민법이 참 어렵죠. 그런데 그 민법의 심화 과정이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민법보다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나 이 어렵긴 합니다만은요,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민법에서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시면은요, 아주 어렵지는 않고 오히려 또 재미가 붙으면은 오히려 지적법보다 쉬울 수도 있는 것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러나 민법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민법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자, 민법이요, 이해 과목이듯이요, 부동산 등기법도 이해 과목이다.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좀 쉬워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셔서 자, 여기서도 좋은 점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문제, 총 24문제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또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목표 점수를 우리가 봤을 때 지적법은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요. 좀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최소한 10문제 이상을 맞아야 돼요. 등기법이 어렵기 때문에요. 지적법에서는 10문항 이상은 맞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법은 재밌게 공부를 하고 우리가 뭐 다 이해했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상 10문제 이상 맞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깊이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요, 목표를 한 8문제 이상 이렇게 잡아야 돼요. 6문제만 맞아도 괜찮습니다. 지적법 10문제만 맞으면은요, 등기법 6문제만 맞아도요, 합격할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요, 여기는 8문제 이상만 맞으면 충분하다. 지적법은 일단 10문제 이상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등기법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보죠. 자, 그러면은 어떤 토지가 똑같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등기부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질 것인가? 자, 여기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어떤 토지가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다든지요, 했을 때요. 어떤 토지가,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이 등기라는 것은요, 어떤 그 소유권, 그러니까 사건이죠. 개인적인 어떤 권리입니다. 그 권리에 관해서 공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등기는요, 원칙적으로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언제 취득할 것인지, 이 권리에 관한 사항들은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언제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따라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신청. 그래서 어떤 토지가 새롭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했을 때는요, 등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토지 소유자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등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토지에 대해서 과세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세는. 건물도 마찬가지죠. 어떤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건물 소유자 자유예요. 그러나 그 건물이 만들어졌으면 그 건물에 대한 과세는 해야 되겠죠. 이 대장,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대장이지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과세는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대장에 등록하는 것은 신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과세를 위해서 직권으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 등기부하고 대장 중에서요, 대장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즉,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진다는 거죠.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적공부는 만들어집니다. 자, 이럴 때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합니다. 신규 등록을 통해서 먼저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고요.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요, 등록된 데 대해서 이 지적공부, 즉 토지대장 등본을 떼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은 그때 비로소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등기부가. 자, 최초의 등기부를 개설시키는 등기 신청을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최초로 개설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등기가요,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그래서 먼저 신규 등록을 통해서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 의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진다. 즉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그 다음에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도요. 지적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등기법을 공부합니다. 자, 공시법은요. 일단 하나로 기억하시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게 되면요. 지적법은 지적공부를 다루는 법이고요. 등기법은 등기부를 다루는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적공부 다음에 등기부 순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수업도 지적법하고 등기법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보시면요. 제1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제2편에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공시법이 구성되는지를 보았고,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이 지적법부터 이제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